때는 1400년 조선. 피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말이죠. 또 한 번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게 적과 적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바로 형제들 사이의 싸움이었죠. 자, 이 절박한 한마디로 시작해보죠. 지금이라도 군사를 해산하고 홀몸으로 대궐에 들어와 빈다면 내 너의 목숨만은 보전해주겠다. 이건 그냥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킨 동생한테 보내는 형의 정말 가슴 찢어지는 호소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비극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차 왕자의 난, 그 피바람이 휩쓸고 간 후에 조선의 권력 구도는 정말 살얼음판 같았어요. 진짜 힘은 누구한테 있었냐? 바로 이방원이었죠. 그런데 이방원은 정면으로 나서지 않고 욕먹기 싫으니까 자기 형, 성격 좋은 정종을 왕으로 딱 내세운 겁니다. 일종의 얼굴마담이었던 셈이죠. 여기 이 두 사람 좀 보세요. 정종우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발 우리 가족 좀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전부였죠. 반면에 동생 이방원은요? 야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길에 방해되는 건 누구든 치워버리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왕이랑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동생.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속으로 칼을 가는 또 다른 형제가 있었으니 바로 이방간입니다. 이방간은 아니, 다음 왕은 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생 이방원에 대한 질투, 그리고 혹시 내가 다음 타겟이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형제들 사이의 불안한 평화가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게 됐을까요?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포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박포라는 사람 원래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서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이 영 시원찮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불평을 하고 다니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방원한테. 그래서 유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 이방원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쳤겠죠. 복수심에 불타는 그야말로 누군가에겐 아주 쓰기 좋은 도구가 된 겁니다. 박포가 이방간한테 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대감, 큰일 났습니다. 이방원이 곧 대감을 죽일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선택지를 줍니다. 자, 이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다 내려놓고 시골 가서 조용히 사시던가. 둘째,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멀리 도망치시던가. 아니면 셋째, 군사가 좀 적더라도 우리가 먼저 칩시다. 어때요? 박포는 이방간 성격에 1번이나 2번은 절대 선택 안 할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란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교활하죠? 결국 이 음모는 터지고 맙니다. 이방간이 박포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수도 개경으로 쳐들어온 거죠. 드디어 제2차 왕자의 난이 시작된 겁니다. 1400년 1월 28일. 이방간은 기습 공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펼쳐집니다. 이방원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간 군대가 올만한 길목에 자기 군대를 쫙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죠. 그래서 전투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건 싸움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수도 한복판에서 난리가 났지만 이방원 군대는 착착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방간 군대는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을 꾸민 박포는 무서워서 자기 집에 콕 틀어박혀서 벌벌 떨고 있었대요. 정말 허무하게 반란은 순식간에 진압됩니다. 자, 그럼 동생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왕이었던 형 정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차라리 내가 이 왕자리에서 내려오면 이 싸움이 멈출까? 하고 탄식했다고 해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 아프죠. 자, 이제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럼 승자인 이방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방원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나는데요. 그의 모든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냉정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부추긴 박포는 바로 사형입니다. 내 권위에 보전하면 끝장이다 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거죠.
그럼 반란을 일으킨 형, 이방가는요? 목숨은 살려줍니다.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끝내죠. 왜 그랬을까요? 또 형제를 죽였다는 나쁜 이미지를 피하면서 나는 그래도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정치적 쇼였던 겁니다. 적에겐 공포를, 가족에겐 계산된 용서를.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왕세제, 그리고 왕세자. 왕세제는 왕의 동생 후계자, 왕세자는 왕의 아들 후계자를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곧이어 펼쳐질 이방원의 와, 진짜 기가 막힌 정치적 한수를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방원은 정종의 동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왕세제가 되어야 맞는데 뜬금없이 왕세자, 즉 왕의 아들로 책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정말 소름 돋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왕세자가 됨으로써 이방원은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나는 형 정종의 뒤를 잇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세운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정통성을 직접 잇는 후계자다. 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인 정종의 시대는 그냥 잠깐 거쳐가는 임시 정류장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와, 자기 형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정말 대담하고 무서운 한 수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피눈물 나는 비극이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1400년 2월에 이방원이 왕세자가 되고 그해 11월에 형 정종은 결국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방원, 즉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럼 정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위를 내어준 대가로 그는 평생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141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표에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반란 이전에는 왕자들이나 힘있는 귀족들이 저마다 개인 군대, 사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태종은 이 반란을 계기로 이 사병을 싹 다 없애버리고 모든 군사력을 국가, 즉 왕의 통제 아래 둡니다. 이제 더 이상 왕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게 된 거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이때 마련된 겁니다. 결국 태종이 이렇게 형제들의 피를 보면서까지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 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서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들, 우리 모두가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종의 그 무자비함이 역설적으로 세종시대라는 위대한 성과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강줄기는 이방원의 칼이 틀었지만 그 강이 넘치지 않도록 막아낸 것은 정종의 눈물이었다. 참 멋진 말이죠. 한 명의 무자비한 행동과 다른 한 명의 조용한 희생. 어쩌면 이 둘이 합쳐져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한 가족의 이런 끔찍한 비극은 어쩔 수 없는 꼭 필요한 대가였을까요? 권력, 희생, 그리고 진보.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영원히 없을 겁니다.